완연한 봄 날씨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봄꽃은 예쁘게 피었지만 대기는 바짝 말라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최다인 20곳에서 산불이 났는데 특히 충남 서산에서는 산불 2단계가 발령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산 허리 곳곳이 폭격을 맞은 듯 연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피어오릅니다. 멀리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로 맹렬히 번지는 시뻘건 불길. 민가는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서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당진 지역까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그 불똥이 날아다니는 거야 그냥. 지붕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주체 없이 막 온 사방이 불바다가 돼버렸지. 산림과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초반 불길 잡기가 여의치 않자 오후 1시쯤 인접기관의 헬기까지 모두 투입하는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마을 주민 50여 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주택 3곳과 창고 2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화 인력 260명과 헬기 17대 등이 동원됐지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에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부터 남풍 초속 8m 이상으로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엔 충남 청양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고속도로와 맞닿은 야산에서 불꽃이 움직이는 장면이 산림청 영상에 잡혔습니다. 헬기 6대와 진화대원 303명을 긴급 투입한 결과 청양 산불은 다행히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하루 충청 지역뿐 아니라 경북 봉화와 영주, 경남 진주, 전북 김제 등 전국 2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산불 발생 건수로는 올해 최다입니다. 14곳은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지만 6곳은 아직까지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 중 6건은 쓰레기 소각 도중 불씨가 옮겨 붙었고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곳도 있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에서도 산불이 잇따랐고 강원 영동 지방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20k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산불뿐 아니라 강풍 피해도 잇따랐는데 영동 지방에는 내일 낮까지 강한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어서 곽승규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 밖으로 뿌연 연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진화를 위해 투입된 소방 헬기도 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 2곳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로 이동하다가 산 쪽에서 이렇게 불이 나서 보니까 혹시 산불인가 해서 봤거든요. 근데 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연천의 선사 유적지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는 등 산불은 수도권에서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고온 건조한 강풍, 양간지풍이 절정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서쪽으로 형성된 백두대간의 골짜기 방향과 바람의 결이 맞물리면서 영동 지역에선 순간적으로 태풍급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큰 기압차로 인해 매우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미시령에 분 순간 풍속은 시속 120km, 설악산 119km, 고성은 97km였습니다. 이 때문에 양양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가 잇따라 결항됐고 설악산 케이블카와 속초 대관람차도 운행을 급히 중단했습니다. 건물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등 시설물 추락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강원 지역에 강풍특보와 건조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청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아예 민간인들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쟁터를 빠져나가려던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기차역을 미사일로 조준 공격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건휘 기자, 사망자가 계속 지금도 늘고 있습니까?
러시아군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기차역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대기하던 피난민 등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당한 사람들도 30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에서 모두 치료하기는 역부족인데다 혈액까지 모자라서 사망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폭격을 당한 기차역 주변은 참혹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려던 피난민들의 짐가방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시신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이었을 조랑말 인형은 붉은 피로 흠뻑 젖은 채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구급차들은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며 병원과 기차역을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역 앞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에는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러시아어 문구가 적혀 있지만 이 미사일이 어린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했고 심지어 국제협약으로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З касетними бомбами, яка зірвалася у повітрі над селом. В цей час ми чекали на перший потяг. Традиційно, ті поїзди, які надходять до станції, вони 미사일 모체 안에 소형 폭탄 수백 개가 든 집속탄으로 공격해 인명 피해가 더욱 컸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을 또다시 무차별 살상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Як і масові вбивства в Бучі, як і багато інших воєнних злочинів Росії, ракетний удар по Краматорську має стати одним із звинувачень.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неминуча. 네, 부차와 마리우폴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데 김 기자 나가 있는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폴란드 바르샤바의 중심부인 이곳 잠코비 광장에는 전쟁 피해국과의 연대를 뜻하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시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곳에서 부차와 마리우폴, 그리고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서 있었던 끔찍한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행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과 연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의 잇따른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세계 각국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차역 폭격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는 민간인을 공격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범한 또 다른 끔찍한 잔혹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horrific atrocity committed by Russia, striking civilians who are trying to evacuate and reach safety.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우크라이나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글을 올렸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작극이라며 범죄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토치카-U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군에서만 사용된 것이라며 러시아군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주민들의 대량 탈출을 막으면서 이들을 병력 주둔지 방어를 위한 인간 방패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바르샤바 잠코비 광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해경 헬기 추락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구조대원들을 태워 나른 뒤에 추락했던 해경 헬기가 오늘 오전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였던 해경 정비사도 헬기 안에서 발견됐는데요. 당국은 인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조명탄을 쏘아 올린 뒤 헬기가 추락한 해상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사고 해상에 도착한 해군 광양함이 수중 탐색 장비를 투입해 해저 58m 지점에서 가라앉은 헬기 동체를 발견했습니다. 헬기는 해저에서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해군 잠수사가 동체 내부를 수색했고 그 안에서 숨져 있던 해경 정비사 42살 차주일 경장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차 경장은 이름표가 달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인양된 차 경장의 유해를 빈소가 마련된 부산으로 옮겼고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양경찰은 정두환 부기장과 황현준 전탐사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 수습을 마친 해군과 해경은 헬기 동체 인양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우선 동체에 와이어를 묶은 뒤 크레인을 이용해 해군 광양함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의 기상 상태가 양호해 조속히 인양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사고 직후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기장 47살 최모 경감이 회복되는 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만 해역에서 발견된 시신 2구의 신원이 조난 사고를 당한 예인선 교토 1호의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 번째 시신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1시쯤 사고 해역에 도착한 3,000톤급 해경 경비함은 나머지 실종 선원 3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선원 6명이 탑승했던 예인선 교토 1호는 바지선인 교토 2호를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로 견인하던 중에 그제 오전 10시쯤 대만 서쪽 해상에서 조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검찰 조직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입법부인 국회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다며 검찰 목소리에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비난하며 검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오로지 정량만 생각하는 민주당의 국민 한숨만 깊어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그리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내일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이 뽑은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는 거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검찰이라는 이름이 마치 절대 권력인 것처럼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듯한 또 이 조직적인 집단 행동. 수사권을 박탈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될 위험이 크다는 게 검찰의 논리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재판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하면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끝낸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집단 행동에 검찰개혁 법안을 당장 추진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이달 안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은 모두 4개로 크게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해당 법안들의 병합 작업과 세부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봄 기운이 물씬 풍긴 주말, 3년 만에 개방된 서울 여의도 벚꽃길에는 봄을 즐기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1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나영 기자,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네, 개방 이틀째를 맞은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 나와 있습니다. 2시간 뒤면 보행자들의 통행도 제한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방된 이곳에서 시민들은 활짝 핀 벚꽃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발걸음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어릴 할 때부터 한 번 오고 지금 처음 오는 거예요. 기분 좋죠. 애기도 기분 좋고. 기분이 어때요? 오니까? 좋아요. 사람도 많고 좋네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도 없어지고 더 신나게 다녔으면 더 좋겠어요. 오늘 하루 이곳 윤중로를 방문한 시민들만 1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은 집계했습니다. 네, 뒤에 어린이들도 많이 보이는데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서 코로나19가 확산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들뜬 분위기만큼이나 긴장감도 있었는데요. 구청 측도 안전 통제 인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우측 통행입니다. 자전거는 내리고 끌고 가주세요. 주행 불가합니다. 통제 요원들은 방문객들이 이리저리 섞이지 않도록 일방 통행을 유도했고 자전거나 킥보드 반입도 통제했습니다. 공중시설을 비롯해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울타리 등을 소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벚꽃길 개방이라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시민분들께서 저희 안내 잘 따라와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셔서 내일도 포근하고 맑은 날씨가 예보돼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곳 윤중로 벚꽃길은 오는 17일 일요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만 5천여 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로는 6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이에 발맞춰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보건소 신속 항원 검사는 모레부터 중단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도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신속 항원 검사 대기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PCR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 역시 많지 않습니다. 검사 받으려는 줄이 끝없이 이어졌던 한 달 전과 비교해 확연히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 검사로도 확진 판정이 가능해지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발길 역시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와 PCR 검사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속항원 검사는 중단됩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병행해가지고 사회 업무가 엄청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지면은 본인의 업무 쪽으로만 돌아가요.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일상 의료 체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차원에서 현재 1급인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염병은 등급에 따라 감시 체계와 격리 여부, 치료비 지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관리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은 크게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가 결핵, 홍역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확진 규모를 매일 발표하는 지금의 체계를 비롯해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당국은 등급 조정 시기,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통해 방역 의료 일상화의 밑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동원된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비는 일본 전국에 16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강제 동원을 반성하는 지역 주민들이 세운 추도비인데 우익들의 표적이 돼서 강제 동원 관련 내용이 없어지고 일부는 철거까지 되는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에서 내륙으로 160km 떨어진 나가노현 마츠시로 맛집. 1944년 패전 직전 일본은 이곳을 본토 결전 최후의 거점으로 정하고 군 최고사령부는 물론 일왕의 거처까지 옮기기 위해 10km가 넘는 방공호를 팠습니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6천여 명, 가혹한 노동에 내몰려 3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조선인이 땅굴 벽면에 쓴 글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朝鮮韓国の労働者が書いたんじゃないかと。で、ふるさとを思って手に書いたんじゃないか。 1990년대 초 주민들이 사료를 조사하고 성금도 모아 입구에 추도비를 세웠습니다. 나가노시도 바로 옆에 강제 동원 사실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18년이 지난 2013년 어느 날 안내판에 흰색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長野市は白いテープ貼って強制的な部分を隠したわけ。 이유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우익들의 항의. 이듬해엔 아예 안내판을 교체했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고 한다로 바꾸고
반드시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는 견해가 있다는 우익의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8년 전 나가노 씨가 교체한 설명 간판은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곳을 찾는 이들은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마현에 있는 조선인 추도비는 철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시민단체 주도로 군마현의 허가를 받아 현립 공원 안에 세웠는데 10년 전부터 우익들의 표적이 됐습니다.戦時中にですね、朝鮮人を強制連行して働かせたそのような全くの嘘に基づいている。 군마현은 10년 전 추도비 제막식 등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트집을 잡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来賓の人が挨拶したりとか、その強制連行という言葉を使ったがために追悼集会が政治的集会に変質したんだと。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도치기현 닛고시의 아시오 광산, 총연장 1200km, 400년간 채광해온 일본 최대 구리광산으로 폐광 후 관광시설로 꾸몄습니다. 입구에는 사도광산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한다고 써 있습니다. 조선인 2,400여 명이 끌려와 70여 명이 숨진 현장이지만 어디에도 설명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산길을 따라 4km를 들어가자 숲속에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가 나옵니다. 20여 년 전 시민단체가 세운 희생자 명판엔 김씨, 이씨 등 한국 이름이 남아있는데 방치된 채 썩어버려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5년 전 제1동포들이 비목을 교체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제시대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현장은 일본 전국에 무려 2,000곳에 이르고 그런 사실에 근거해 일본인들 주도로 세운 조선인 추도비가 확인된 것만 160개가 넘습니다. 우경화된 지금의 일본이 아무리 가리고 지우려 해도 역사적 진실이 달라질 순 없을 겁니다. 도치기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77조 원의 매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과도 비교할 만한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그런데 주가는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엇갈리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덕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갤럭시 S22는 지난 2월 말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 6주 만에 100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하며 지난 분기보다 정보통신 모바일 부문의 매출이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려했던 반도체 부문 매출액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올 1분기 삼성전자 매출액은 77조,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는 67,800원입니다. 주가가 9만 원을 넘어 가장 높았던 작년 초 순이익 9조 원과 비교하면 50%나 많은 이익을 냈지만 주가는 거꾸로 25% 떨어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세계 1위를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됐던 파운드리 부문의 추격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투자를 좀 늦춘다거나 파운드리에서도 잘 못한다든가 신성장 동력을 못 찾는다거나. 전 세계적인 유동성 회수 움직임도 악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주 매달 116조 원씩 시중에 풀린 달러를 걷어들인다는 양적 긴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리도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리는 등 긴축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2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가가 한 번 더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강하게 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상승, 국제 공급망 위기 등 새로운 무역 환경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 낮 대전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판이 무너져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윤수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움푹 파인 공사 현장 바닥에서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대전 선화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지하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상 1층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바닥판이 무너져 추락한 겁니다. 50대 노동자 1명은 팔다리가 크게 다쳤고 다른 3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얽힌 전깃줄 아래로 덤프트럭 한 대가 건물에 처박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골목을 달리던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식당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그 건물 전체가 다 불이 꺼져가지고 전봇대가 많이 쓰러져가지고 전깃줄도 다 엉망이 된 상태였고 60대인 트럭 운전자와 식당 직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일대 8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고 40여 세대는 지금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오늘 새벽 11층 건물의 대형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환자와 의료진 190여 명이 있었는데 아래층 쪽에 있던 6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건물에 남아 불안한 상태였는데 자동화재 신고기와 스프링클러가 즉각 작동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졌고 화재 연소 확대를 좀 일부 막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2층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지난달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크레인을 수리하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벨트 줄에 감겨 숨졌습니다. 현재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신호 담당자도 없었고 무전 장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이모 씨가 숨진 동국제강 포항 공장의 천장 크레인입니다. 사고 다음 날 노동부가 현장을 찾아 크레인 수리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안전벨트 줄에 이 씨의 몸이 감긴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수리 전에 기계 오작동을 막기 위해 설비 가동을 중지해야 했지만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인원이나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m 아래에서 위의 작업 현장을 볼 수 없는 천장 크레인의 특성상 바닥과 천장에 각각 1명씩 신호수를 둬야 하는데 당시 천장에는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또 소음이 커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공장 환경에서 무전기는 필수지만 사고 당시 이 씨에게는 무전기도 없었습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만일의 사고가 있기 전 이 씨에게 경고를 줄 수단이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무전기도 안 주고 사람이 안 보인다고 기계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달라며 20일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족은 동국제강 측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생긴 지 233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3명이 소신 투표를 하면서 가까스로 인준안이 통과했는데요. 미국 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감동과 전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yeas are 53, the nays are 47, and this nomination is confirmed.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의 인준안 통과를 발표하는 순간 상원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표결을 지켜보던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자도 감격했습니다. All right. Congratulations. This is a big day. 잭슨 대법관이 233년 동안 견고하던 대법원의 진입 장벽을 무너뜨린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공화당은 잭슨의 진보 성향 판결 이력과 경력을 문제 삼아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직후부터 반대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젠더 이슈를 고리 삼아 던지는 공격성 질문에 잭슨이 답변을 거부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Can you provide a definition for the word woman? I can't. You can't? Not in Okay. this context. So you I'm not a believe the meaning biologist. of the 결국 공화당 의원 3명이 소신 투표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종차별과 편견 속에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새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올해 52살인 잭슨 대법관은 생을 마칠 때까지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사회적 약자편에 설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It is an honor of a lifetime for me to have this chance to join the court, do my part.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켰고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은 잭슨 인준안 통과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Will we strengthen the foundations of our great democracy or let them crumble? Will we move forward or backward? 잭슨의 임명을 미국 시민도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의 탄생은 미국도 아직 미완성의 민주국가였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합니다. 특히 100표 중 47표의 반대가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커피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커피박은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한 해에 무려 15만 톤이나 발생하는 이 커피 찌꺼기가 매립되거나 소각될 때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 365에서는 지역 취약계층과 함께 커피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박 수거하러 왔어요. 네. 양이 되게 적거든요. 네, 그랬구만요. 다음번에 많이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한 5번째 잡아서 200kg 정도입니다. 한 5년째 돼가지만은 이제 전 정정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한 3개월 남았는데요. 매일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박을 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태화령 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즉 취약계층 주민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커피박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연필이라든지 또 화분, 벽돌 등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가래떡처럼 뽑힌 커피 점토, 이제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이에 맞게 잘라가지고 연필심을 넣고 이제 굴려서 만들면은 커피 연필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버려지는 그 찌꺼기로다가 제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커피박 공장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영중입니다. 2017년 9월달부터 5년 됐어요. 커피 찌꺼기로 캔들 만들었어요. 재밌어? 재밌었어요. 그랬어? 이봉도 맞네.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발달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접 부모님들하고 설립을 하였고요. 장애인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922일 만에 KBO 리그에서 선발 등판한 SSG 김광현 선수가 완벽투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기아 신인 김도영과의 맞대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무려 922일 만에 정규리그 선발 등판. 김광현은 특유의 빠른 템포로 기아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타자들이 힘겹게 방망이에 맞춰왔지만 모두 범타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최고 구속 150km의 빠른 공에 변화구 역시 날카로웠습니다. 주무기 슬라이더가 시속 140km를 넘길 정도로 완벽한 구위를 뽐낸 김광현은 5회까지 한 타자에게도 일루를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6회 다소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줘 퍼펙트가 깨졌고 이어서 노히트 행진도 멈췄습니다.
20타석째 무안타에 시달리던 기아 신인 김도영에게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김광현은 김도영이 친 공을 직접 기아 덕아웃에 돌려주며 후배의 첫 안타를 축하했습니다. 이후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한 김광현은 공 74개를 던지는 동안 탈삼진 5개를 잡아내며 6이닝 무실점, 완벽한 복귀전을 선보였습니다. SSG 타선도 불을 뿜으면서 김광현은 복귀전 선발승을 거뒀고 SSG는 개막 후 7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더 큰 선수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야구 팬들은 더 즐거워하고 야구는 더 인기가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봐주지 않겠습니다. 한편 기아의 김도영은 이후 안타를 못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부담감을 한결 덜어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축구에선 울산이 개막 후 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울산은 흔들렸습니다. 시작 7분 만에 대구에 페널티킥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림 같은 프리킥 한 방이 경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후반 8분 울산 아마노의 왼발 프리킥이 절묘하게 골대 구석에 꽂히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파상 공세에 나선 울산은 후반 31분 바코가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기어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울산은 후반 추가 시간 엄원상이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개막 후 7승 2무로 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간 울산은 선두를 질주했고 1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기분 좋게 나서게 됐습니다. 전북도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되찾았습니다. 페널티킥 골로 기선을 제압한 데 이어 후반 바로 후에 시즌 마수거리 골과 교체 투입된 일류첸코의 멀티골까지 더해 성남의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초반 5경기에서 승리가 없던 전북이 3연승으로 4위까지 올라선 반면 2경기에서 7골을 내준 성남은 꼴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이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에서 강채림과 이금민 등의 골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봄꽃이 한창인데 오늘 하루만 17건의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건조특보도 수도권 더 많은 지역과 충남, 광주 지역으로 확대됐고 문경과 상주 지역의 특보는 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시령 등 동해안 지방에서는 태풍급 바람까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강풍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낮까지도 순간적으로 시속 100km 안팎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또 여기에 오늘 산불이 발생한 포천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추가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온 현상도 계속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웃돌겠고요. 고온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까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등 대부분 지방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이 높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5도, 대전 27도, 대구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